알리 캠프. 그녀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소녀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것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알리 캠프 그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캔자스주 리우드에 살고 있던 알리 캠프는 20살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알리는 좋은 성적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여름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택한 곳은 수영장이었는데 그곳엔 알리의 오빠도 함께 일하고 있었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은 달랐지만 오빠도 함께 같은 곳에서 일했기에 든든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꿈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002년 6월까지 말입니다. 2002년 6월 18일 알리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영장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빠가 교대 근무로 출근하는 시간이 됐고 수영장에 도착해 알리를 찾지만 그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의 이상함을 느낀 오빠는 아버지 로저 캠프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라졌다 알립니다. 아빠 로저는 수영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펌프실에 들어갔고 묘하게 신경 쓰이는 방수포를 들어올리는데 방수포 아래엔 심각한 구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직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알리에게서 DNA를 발견합니다. 다시 재회했다는 알리의 전 남자친구인 필 하워즈도 조사하지만 그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날 오후 주차장에 오래된 포드 픽업 트럭이 있었고 알리의 친구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이 남자가 이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친구의 덕분에 몽타주가 만들어졌죠. 몽타주는 알리의 대학에 배포되었고 방송에서도 그녀의 사건을 다루며 사람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수사되는 중에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에 작은 마을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죠. 아버지 역시 범인을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딸의 사건을 다뤘던 프로그램 프로듀서들에게 직접 연락해 다시 사건을 다뤄달라 부탁했고 보상 금액을 올리고 고속도로 광고판을 사용해 많은 이들이 사건을 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알리의 남자친구 필 하워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아는 것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게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제보가 들어옵니다. 몽타주와 닮은 사람이 있어요 라는 제보였죠. 테디 유버는 당시 근처에 살고 있었으며 젓갈색 픽업 트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DNA를 요청하지만 거절을 했고 코네티컷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의 여자친구를 추적했고 행방을 찾았는데 그는 테디 후버가 아닌 벤자민 애플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름을 조회했고 공개영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 체포를 합니다. 경찰은 코네티컷으로 이동했고 신문하기 전 한 가지 연극을 꾀했죠. 신문이 이루어질 방에 알리의 사진을 걸어두고 벤자민 애플비의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이미 경찰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본 그는 눈이 커졌고 그렇게 입을 열게 됩니다. 당시 그는 수영장 유지관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대화를 조금 나눴고 관심을 표했지만 알리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는 펌프실로 이동하는 알리를 따라 그곳에 들어갔고 문을 막았습니다. 알리가 자신을 거부하자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 후에 몹쓸 짓을 하려 했지만 당연하게도 알리는 저항을 했고 벤자민 애플비는 그녀를 교살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시도를 하지만 실패했고 결국 차로 돌아갔는데 그때 알리의 친구가 그를 목격한 것이었죠. 소름 끼치는 것은 그날 밤 범죄 현장에 다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 틈에 섞여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2004년 11월에 그가 체포되었고 벤자민 애플비는 다 내가 그랬다 라며 그녀의 가족에게 죄책감을 보이는 듯 보였고 재판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듯 행동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1급 살인, 몹쓸 진 미수 혐의로 유죄를 받아 5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들도 수사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버님의 사랑으로 수사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알리의 아버지 로저 캠퍼는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을 잃은 그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범인이 체포되고 벌을 받는 것까지 모두 보셨다는 점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딸 알리와 아버지가 만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데보라 페데리코는 2021년 7월 27일 콘도 협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사람이 없는 콘도에 불이 켜져 있다는 전화였고 데보라는 알겠다고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콘도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나중에 압류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사이가 멀어진 오빠 매튜 르윈스키가 머물고 있었죠. 이전에 여러 번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데보라를 집에 들이지 않았기에 한동안 찾아가지 않다가 이번에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며 찾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과 아들, 지인들과 함께 물건도 챙길 겸 콘도로 향합니다. 데보라는 콘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기다리며 페이스타임을 통해 집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데보라에게 집안 내부를 보여주던 가족들이 황급히 집 밖으로 빠져나와 당장 경찰에게 연락해야 한다! 고 말했죠. 집에 들어갔던 남편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찾고 있었는데 지하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성별은 알 수 없었고 함께 집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그것은 서류상에 등록된 매튜의 여자친구 제리 윈터스로 판단됐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그녀의 모습은 참담했죠. 등 피부 제거, 신체의 분리 시도 등 그 주변엔 표백제와 칼, 고무장갑, 곳곳에 혈흔 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매튜를 찾아갔고 질문을 하는데 그는 순순히 협조했고 그의 인터뷰는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2020년 4월부터 제리 윈터스와 매튜가 데이트를 시작했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리가 2020년 11월에 집을 나갔다가 12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매튜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녀가 돌아오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녀는 자신을 못 살게 군다 하소연했답니다. 돌아오면 절대 집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죠. 주민들은 윈터스에게 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말다툼이 났고 그게 점점 과해져 몸싸움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교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기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과 검진을 받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현재 그는 메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6월 2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 진상이 밝혀져 그에게 제대로 된 형벌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리 윈터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2가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